신화사 정신분석은 개종과 오랜 연구를 필요로 하는 비밀스러운 종파이다. 프로이트는 대단한 문장가였기 때문에 그의 탁월한 논의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더 연구해서 그의 사고를 발전시키고 싶은 의욕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프로이트 이후의 교과서들이 정신분석학을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교의처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이 주는 학문적 풍요로움은 오로지 선택된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되었다. 교과서 언어들은 전문 용어와 복잡한 논거들로 가득 차 있고 이미 이전의 정신분석 문헌들과 임상과정에 상당히 익숙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고전주의 이후의 정신분석학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학파들로 분열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연구자들은 자신이 속한 학파의 틀 안에서 자신의 연구와 통찰을 발표하였다. 그 때문에 정신분석학자들은 책을 저술할 때 다른 학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의 이론과 입장을 논박하곤 했다. 학파 간의 차이와 독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전의 개념을 새로운 언어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면 새로운 개념을 기존의 개념과 연결시키기 위해 두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여러 해 걸려 정신분석 학사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정신분석학 책을 읽거나 그 책이 정신분석 학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치와 경제 역시 일반인들이 정신분석학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프로이트가 뜻했던 것과는 달리 특히 미국에서의 정신분석학은 최근까지 철저하게 의료사업화되었다. 미국 의료계는 정신분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것을 독점적으로 운영하였다. 그 덕분에 정신분석학은 매우 비교적이며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정신분석학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고도의 의료 행위라는 생각은 이러한 선입견 덕분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정치적 엘리트주의에 의해 부분적으로 조장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정신분석 치료와 분석훈련 영역에서 사회적 혁명이 일어났다. 여러 도시에서 심리학자들과 사회사업가들을 훈련시키는 새로운 기관들이 번성했고 그 교과 내용들도 프로이트에 대한 충성이나 의료 모델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관들은 좀 더 최근의 이론들을 소개했으며 임상실제에서 그 이론들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직접적이고 개방적으로 가르쳤다. 그들은 의사들이 지배적인 미국 정신분석 학회에 대항하는 영업 제한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리함으로써 공식적인 의료기관들이 비의료계의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도록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은 정신분석 저술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엘리트주의와 의도적인 반계몽주의를 반전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정신분석학은 이제 현대화의 과정에 있다. 즉, 그 개념들은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유용하도록 개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식적인 과정을 밟지 않는 활동 중인 임상가나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들도 프로이트에서 시작되어서 현재의 수많은 분파들로 갈라진 정신분석학의 이론들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책 프로이트 이후 현대 정신분석학은 우리의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우리의 이러한 신념은 여러 해 동안 다양한 학생들에게 정신분석학을 가르쳐온 우리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효율적인 교육은 학생들이 과거의 용어를 이해하고 이론적인 개념들을 경험적인 차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모든 정신분석학적 진술들은 인간 경험과 마음의 측면들을 포착하고 기록하려는 시도들이다. 모든 진술들은 실제 인간과 그들의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들,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노력들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현대 정신분석학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의 중심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주요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들의 이론적 조망을 고찰하는 일은 여러 권의 책으로도 부족하고 한 방대한 작업이다. 때문에 우리는 각 학자들의 연구 자료들과 그 영향들, 경과들과 발전들을 세세하게 추적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다양한 현대 정신분석학과 상호 간의 역사적인 관계를 서술하는 것은 먼저 각 학파 내에 고유한 연구 방식에 능숙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는 별개의 기념비적 연구가 될 것이다. 정신분석학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각각의 현대 정신분석 학파들을 다른 학파와 관계 속에서 비교하려고 했다.
프로이트 이론의 역사적인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연구가 아직도 새로운 관점들을 창출하는 중요한 중거점이 된다는 이유에서 우리는 이 책을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했다. 먼저 이 이론가들과 프로이트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각 이론가들을 서로 비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의 목적은 각 이론 체계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 독자들을 위해 우리는 각 학파의 이론적 전통을 소개하려고 했다.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학파들이 다른 학파와 구별되는 점과 각각 학파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또 가능하다면 각각의 학파들이 밝히고자 하는 인간의 갈등들을 임상적으로 서술하려고 했다. 주요 이론가들이 제시한 임상 사례들이 현대 학생들과 독자들에게는 해묵고 동떨어진 것임을 감안해 그들의 사례 대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지도했던 임상가의 임상 자료 중에서 사례들을 선택했다. 2장의 안젤라와 6장의 에드와르도, 9장의 하비와 같은 사례들은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신참 정신분석학들이 임상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들 사례들을 그 장에서 논의된 새로운 이론들을 적용해보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더 상세한 설명들은 비밀 보장을 위하여 이름을 바꾼 몇몇 다른 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모은 것이다. 정신분석학 이론들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여러 나라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분석적 개념들을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인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학의 가장 위대한 개혁자 중 하나였던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신의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정신분석학회에 갈 때면 어김없이 총을 지참했다고 한다.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총을 교탁에 올려놓고 자기 논문을 읽어내려갔다. 궁금해진 사람들이 그에게 총에 대해 물어왔고 그럴 때면 그는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이건 말이야, 내 이론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그것이 진짜 정신분석학이냐고 따지는 첫 번째 인간을 위해 준비한 걸세.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이야기는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재정의하려고 노력해온 현대 정신분석학의 흐름을 익살스럽게 말해주고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때로는 서로 대립되고 때로는 상호 보완적인 방대한 양의 개념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론들은 인간 경험에 대한 깊이 있고 조직적이며 섬세한 정신분석학적 탐색으로부터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정신분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마치 여기서 심화 4에서 타이틀을 저자가 재밌게 달았어요. 정신분석은 개종과 오랜 연구를 필요로 하는 비밀스러운 종파이다. 그래서 마치 어쩌면 정신분석 자체가 하나의 종교인 것처럼 하나의 종교단체처럼 이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죠. 어떤 신조,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념으로 뭉친 사람들. 그래서 마치 정신분석이 교조적인 정신분석 같은 이런 느낌을 풍기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쩌면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리더십을 창출해야 되는 것 때문에 본인의 반대파들을 과감하게 내치고 자기 이론을 고집하면서 정신분석을 지켜왔던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정신분석학이 자유스러운 인간 정신, 인간 사고를 자유스럽게 탐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들 교조적인 정신분석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아이디얼라지컬 사이코애널리시스를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서 크리티컬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할까요? 비판적인 정신분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 훌륭한 정신분석가들이 있고 여러 학파들이 있지만 그 학파들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더욱 발전시켜야 될 거고 어떤 것은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기서 비판적인 정신 분석이 돼야 됩니다. 비판할 능력이 사라지면 그건 과학으로 쓸 수 없게 되겠죠. 비판이 가능하려면 비판의 대상인 그 학파나 어떤 저술가 혹은 분석가의 그분들 그 학파가 주장하는 것, 그 분석가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한 학파의 이론을 잘 비판적으로 접근하려면 그와 다른 학파의 주장 또는 다른 분석가의 주장들을 상당히 잘 알지 않고는 이 비판 자체가 객관적으로 수용될 만한 비판이 나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비판적인 정신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교 정신 분석학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컴패러티브 사이코애널리시스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야 A 학파, B, C 학파들이 있는데 A 학파의 어떤 부분은 취할 만하고 또 B 학파의 어떤 것들은 취할 만한데 서로 A와 B를 반대되는 측면으로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정반합으로 조금 더 하나의 thesis가 있으면 antithesis가 있고 그리고 synthesis가 그리고 통합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정신분석이 계속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 A라는 학풍과 B라는 학풍이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A의 주장과 B의 주장을 초월하는 새로운 통합된 이론들이 계속 발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스페시픽한 이론도 그렇지만 전체 학풍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큰 틀로 보고 그 틀 안에서 다양한 정신분석들이 서로 여러 가지를 탐구하면서 그중에 계속해서 발전시킬 것과 그중에 버려야 될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래서 상호 간에 교류가 충분히 일어나고 각 학파가 자기 학파의 이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파의 이론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자기 학파의 장점과 약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학파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파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정신분석 영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이걸 다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 한계 때문에 제약이 있는데 그래서 개개인의 정신분석가나 개개인의 이런 심리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접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계속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이걸 넓혀가는 과정이고 좀 더 심화하는 과정으로 가면서 내가 이해하는 정신분석이 점점 성장하고 진화하는 정신분석으로 이렇게 내가 발달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신분석을 쪽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정신분석 쪽에서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거고 내가 정신분석의 통찰을 내 다른 전문 분야에 접목할 때도 내가 처음 배웠던 그것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조금 더 깊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설 만한 좋은 이론들이 있으면 계속 탐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온고잉 프로세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신화를 지금 네 가지 신화 그리고 마지막 신화 우리 지금 같이 공부했는데 이 서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것 서로 좀 나누죠. 저는 이제 보면서 처음에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참 따라가다 보면 제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그게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 뭐 한 장 한 장이나 뭐 한 걸음 한 걸음이 와 이거는 참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번 이 네 번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가 정신분석이라면 어떤 특정한 엘리트 집단이나 어떤 그거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의 소유물로서 또 그러한 견해나 그러한 입장이 많았다면,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 시대는 이게 모든 게 개방되고 통합되고 또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전문성이기보다는 일상으로서의 어떤 다가오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전문적인 어떤 곳에서 훈련되지 못해서 왜곡된 어떤 이론들을 받아들여서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도 범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일상화되어서 일상 속에서 특별히 정신분석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성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이런 분석적이나 여러 정신분석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들이 내재되어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서로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게 맞는 게 뭐 인디안들이 말하는 현자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보면 특별히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굉장한 오랜 경험과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전달해주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배우는 자연스러움이, 그 속에서 이게 정신분석이 우리 가운데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상화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깊이 스며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나 말은 이론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들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분석적인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치유적인 관계라든지 치료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는 되지 않더라도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충분히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이런 심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그렇게 또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면 이런 활동 자체는 고대로부터 다 있어 왔죠. 그런데 네. 이것을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체계화한 것은 프로이드가 체계화한 거지만 프로이드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지혜나 과학적인 발전을 배경으로 어느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모아낸 거죠. 그런데 이걸 모아서 체계화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학파마다 다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특허를 앞에서 내려고 애를 쓰죠. 예, 한 사람이 했던 말을 갖다가 자기는 다르게 표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워낙 다양한 입장들이나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니까 우리도 공부하면서 더 헷갈리는 게 이 용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쓰는 같은 용어를 쓰는데 입장이 다를 경우에 우리가 막 헷갈려 하면서 막 그렇게 고심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그런 용어인데도 그냥 그 일상 용어처럼 막 사용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래는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게 그 맞는 건데 그냥 누구나 진단 다 해버리고, 그럼 뭐 경계선 장애라는 말도 경계선 성격 구조 이런 것도 뭐 워낙 많이 사용되니까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다 소리 못하는 게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막 헷갈리니까 이제는 도대체 이게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전문가의 이야기 아니면 제대로 된 이야기 이거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식별하는 거 그런 것도 생각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언어가 혼란돼 있죠. 그래서 어떤 면은 같은 용어를 전혀 다른 뜻으로 쓰기도 하고 같은 내용을 여러 언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쭉 얘기를 들어다 보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표현 방식으로 다른 랭귀지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히스토리를 공부하는 게 이렇게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론화하고 그것이 표현되고 그것이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사회현상에 적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발달되어 온 정신분석의 히스토리를 그 중요한 히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혼란스러운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중심을 잡고 어떤 용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견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크리티컬한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강 목사님이 그걸 식별이라고 얘기는 이게 디서먼트가 필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다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 같은데 그 속에서 흐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은 참도 있고 어떤 것은 거짓도 섞여 있는데 이게 다 그냥 심적인 얘기라고 해서 다 믿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얘기는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양한 정신분석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주장했고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을 표현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이번 이 과목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 충분하게 논의하면은 우리가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나 우리가 일상에서 대하는 여러 현상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주장, 견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툴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